최근에 이 대선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배우자 리스크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이재명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부각된 그 관련 수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계일보의 조남규 부부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안 후보님이 가장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여튼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공무원 사적 동원,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게 있었고요. 앞서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무속 논란이나 처가 재판 중인 처가 리스크들이 불거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하게 취급된 대선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대선에서 이렇게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후보의 어떤 결격 사유까지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 대통령 부인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관행상 저희들이 존중하고 국가적인 예의를 이렇게 차리는 수준인데, 현행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 부인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들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을 보면 결국은 그 자식 때문에 정부가 그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이런 그 직계 가족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결격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목 아니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 그 배우자가 법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세금이 많이 거기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그걸 뭐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주제 또는 한 분야의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거기를 돌봐서 그 대통령이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것, 아니면 이런 정책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그 모범 사례가 우리도 나오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안에 관련한 그 어려운 질문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안 후보 옛날 이야기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지복상에서 그렇게 식물 같은 걸 잘 키우시고 예. 병아리도 뭐 키워서 장닭을 만드시고 예. 했다는 그런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 와서 정치 신이나 이 측근들을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식물 키우는 거 보면. 아유, 사람이 당연히 어렵죠. 저희 제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직원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꾸 뭐 주변에 측근이 없어 떠난다는 말을 그래서 그때 식물 키우는 마음으로 잘 키우시면 저를 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참 미안한 마음들이 사실 정치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3당의 위치에서 거의 10년째 사실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중에 1년 정도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제 역량 부족으로 당을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어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로 그러니까 제 정치의 거의 대부분을 3당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취지 우리나라에서 기득권 거대 양당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 교대만 자꾸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 각자가 정치인인지라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양당 중에 한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쌓고 자기 입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나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 역량이 부족해서 여건을 잘 못 만들어 준 것에 대한 저 미안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뭐 저에 대해서 본인이 그 당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관훈 토론이 뭐 여러 가지 신뢰를 얻고 있고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께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도 질문 좀 압축해서 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한 질문들이 많고 또 플로어에서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을 조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방송 토론회에서 이 최대 성과이자 또 우리 안 후보 같은 중도 노선이 필요한 걸 보여주기도 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우리 고혜경 선생님께서 네, 어제 심상정 후보가 제일 먼저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보험료를 3에서 4%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연금 개혁의 큰 틀도 더 내고 덜 받는 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높이기도 힘듭니다. 저는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보면은 2028년이 되면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가 됩니다. 그 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이다. 지금도 사실 뭐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치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더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높이지만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를 최소한으로 두고 유지하는 것. 일본은 50%입니다. 대신에 보험료율이 좀 더 높죠. 그리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9% 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8%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2배로 올리는 거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중에 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15% 정도 보험료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9%, 그리고 특수직역연금 15%, OECD 평균이 18%. 이 사이에서 사실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그 모델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12주간, 그러니까 석 달간 전 국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국 전체가 연금 개혁에 대한 이슈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자기 의견 내면서 엄청나게 서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전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TV 방송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하는 것. 저는 그런 방법이 다음 정권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나 또 사드 추가 배치론 등의 입장이 나오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또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세계일보의 조남기 부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은 지난달 2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대중국 산불 정책, 이른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불참하겠다, 이런 산불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를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좀 밝히셨는데, 지난 5일에는 SNS에 소모적인 사드 추가 배치 찬반 논쟁보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는 입장으로 다소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게 물러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방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드도 수도권을 이렇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제일 큰 위험 요인은 핵무기보다 장사정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작년이죠.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형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사드는 40에서 150km 아주 고고도만 이렇게 하는데, 이 장사정포들은 40k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사실은 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언돔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어서 수도권은 장사정포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5년 전부터 저는 주장해 왔었거든요. 다행히 늦었지만 이제 보니까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개발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2020년 후반에 만들어진다고 하니 하루빨리 거기에 이제 총력을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또 LSAM을 지금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또 2024년에는 나올 겁니다. 물론 그게 거기는 40에서 70km니까 사드의 이 아래 하단 정도 방어를 합니다만, 우선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하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되면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사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LSAM 같으면 40에서 70km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LSAM2 같은 경우는 40에서 150km니까
그거는 한국형 사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LSM-2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 중인데 그러면 또 구태여 그때 미국산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국세 혈세를 들여서 만든 LSM-2는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가? 사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면 굳이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사드를 추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시군요. 저는 중국 자극 이전에 저는 주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대한민국이 사드를 뭐 배치하든 안 하든 중국이 하지 말라고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불 정책에 반대한 겁니다. 아, 그건 변론을 하고 그러면 선불 정책 중에 하나인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필요하다면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 국익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삼불 정책을 반대했다고 해서 미국 MD 체제에 가입하자 그 말을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지 그걸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더 강화한다는 조건이라면 한미일 군사 협력도 더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보시는군요. 그것도 사실은 미국 MD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한미 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동맹 관계 형성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죠. 동맹 관계가 아니죠.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당분간은 현상 유지를 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쥐소미아 같은 그런 정보 공유까지도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꼬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일본과 관계는 저는 투트랙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그리고 이런 경제나 안보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의 목표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강제 채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행정부의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거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 집행명령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서로 한일 정상이 서로 그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